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암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질환이 무엇인가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단연 아시다시피 1위가 암입니다. 암이 가장 1등이고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3등이 폐렴입니다. 이처럼 호흡기 질환이 우리나라 사람 사망 원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이라고 하면 이제 호흡기에 생기는 암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폐암은 아시다시피 폐에 생긴 악성 종양암이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폐에 기관지가 있고 또 허팍발이라고 하는 이런 폐포가 있는데, 이런 폐포에 암이 생기거나 혹은 이런 기관지에서 이제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점점 자라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면역이 이거를 통제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계속 커지는 게 이제 폐암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은 이제 그 폐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세포는 암 덩어리가 작아서 소세포가 아니라 그 암세포 모양이 오밀조밀 작다라고 해서 이제 소세포라고 부른 거고요. 소세포 폐암을 뺀 나머지 전체를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묶어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장 흔한 선암이 있고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선암이고요. 소세포 폐암이랑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이랑 좀 연관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20-30%가 소세포 폐암이고 나머지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는 막 인류의 그 수명이 막 40대 이렇게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발병하기 전에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암이라는 병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 평균 수명을 채우기 전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암을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3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검진이나 암에 대한 공부,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암을 놓고 볼 때 폐암이 발병 순위 3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사망률 같은 경우는 남자나 여자 양쪽에서 모두 명실공히 1위입니다. 즉 발병률이 3위이고 사망률이 1위이기 때문에 폐암이 거의 가장 중요한 암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연 흡연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러한 흡연 입자가 결국은 기관지를 거쳐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게 폐암을 발병시킵니다. 간혹가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담배는 어떤지 물어보시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전자담배에 대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데이터가 아직은 명확하게 축적돼 있지 않아서 아주 확실히는 모른다인데, 현재 알려져 있는 근거에 따르면은 니코틴이나 타르 함유량이 일반 연초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가 않고 또 발암물질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담배가 절대 폐암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금연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거쳐가는 과정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담배를 안 피면 절대 폐암에 안 걸리냐? 아닙니다. 이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있거든요. 즉 간접 흡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주변에 가족이나 옆에 사람이 담배를 피게 되고 그걸 들이마시면서 폐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흡연자랑 같이 사는 여성과 남편이 비흡연자인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편이 흡연자인 비흡연자 여성이 폐암 발병이 더 2배 정도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에서는 폐암에 걸린 여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담배를 안 피는 여성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담배를 피는 게 나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도 안 좋은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이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자가 작기 때문에 아주 폐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게 폐암 발병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세계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이 진한 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나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은 날은 외출을 삼가시거나 마스크 착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라돈가스가 폐암이랑 명확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라듐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이제 붕괴되면서 나오는 가스인데요. 이게 실내 방사선 물질이 폐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뭐 가구에 라돈가스가 뭐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요리하면서 나오는 어떤 연기가 폐암 발병에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요리 연기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암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요리가 뭔가 기름에 튀기고 볶고 이런 요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런 중국인 여성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하실 때 뭐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기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촌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폐암 위험이 1.5배쯤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촌이라는 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말하는 거죠. 형제는 이촌이고요. 즉 부모 자식 간에 이제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나도 검진을 잘 받아야 된다. 특히 뭐 담배는 절대 펴서는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폐암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시다시피 엑스레이입니다. 정상적인 엑스레이고요. 우리가 증명사진 보는 것처럼 여기가 좌측 폐, 여기가 우측 폐고 가운데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는 까맣게 나와 있어요. 우측에 보는 게 이제 CT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는 좀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 미세한 결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못 잡아내고 CT에서 잡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엑스레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CT를 찍었을 때 여기 보면 굉장히 미세한 몇 미리의 이 폐암 초기 단계 이런 결절이 관찰이 됩니다. 즉 엑스레이로 검진을 한다는 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CT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염려를 하시는 게 이 방사선 노출이 너무 세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CT가 저선량 흉부 CT입니다. 이거는 물론 뭐 엑스레이만큼 낮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반 CT에 비해서 굉장히 한 4분의 1 수준으로 방사선 노출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1, 2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 게 폐암 검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폐암 검진, 폐암 고위험군에서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담배를 피운 기간이 꽤 30감년 이상 된 55세에서 75세 사이의 고위험군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국가암 검진에 폐암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요. 다만 내가 고위험군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 검진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립니다. 우측에 ABC가 한 명이고 DEF가 한 명인데, 이 사람 위에 줄에 이 사람 보시면 이렇게 아주 뭔지도 모를 결절이 있다가 다음 해, 그 다음 해 점점 커지죠. 이게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래 사람도 보면 이랬다가 점점 커져서 굉장히 후기까지 가지 않고 초기에 진단돼가지고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긴 보이죠. 굉장히 희미해서 이게 뭐 염증인지 뭔지 모릅니다. CT를 찍으면 누가 봐도 덩어리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 뒤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덩어리가. CT를 찍어보니까 이건 초기도 아니죠. 굉장히 사이즈가 큰 한 7cm도 넘어가 보이는 이런 큰 덩어리가 심장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CT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폐암을 진단하는 치료하는 과정은 총 3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폐암이 맞는가 조직 검사를 해야겠죠. 조직 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관지 내시경입니다. 우리 위내시경은 식도 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지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있는 덩어리까지 접근을 해서 집게로 이제 뜯어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기관지 내시경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관지가 동글동글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암이 침투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암덩어리가 보이죠. 그럼 저희가 집게로 뜯어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근데 다 이런 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너무 깊숙하다거나 이러면 내시경으로 안 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밖에서 바늘로 찌르는 새침 조직 검사입니다. 다만 이 바늘로 찌르는 검사여가지고 이 공기주머니인 허파를 좀 건드려 갖고 열에서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바람이 빠지는 기운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데 다만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으면 다 문제없이 회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관지 주변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임파선인데 그런 임파선을 내시경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고 조직 검사를 하는 초음파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쇄골에 있는 이런 임파선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 없이도 이렇게 초음파로 보고 위에서 그냥 찌르는 바늘 검사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흉곽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임파선을 떼는 수술 검사를 하기도 하고 좀 진행이 돼가지고 악성 흉수가 차면 이 관을 넣어서 물을 빼가지고 여기서 암세포를 보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늑막에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주변부에 퍼져 있는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시술 병원 치료실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늘로 그냥 이렇게 냅다 뜯었거든요. 부정확하겠죠. 좀 위험하고요. 요즘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흉막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숙한 데는 기관지 내시경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 있으면은 조직 검사를 못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떤 초음파가 들어가서 너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잡은 다음에 초음파를 보고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뜯어내는 초음파 내시경이 더 정교하게 발달하기도 했고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내시경이란 게 있어가지고 깊숙한데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내시경이. 그렇게 해서 더 정확한 조직 검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로봇 내시경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뜯어낸 조직을 병리과 교수님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진단을 해서 폐암입니다 라고 확진을 하고 폐암 중에 뭐 소세포냐 비소세포냐 선암이냐 이런 종류까지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즘에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서 나중에 표적 치료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인데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까지 요기 단계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아시다시피 그럼 1기부터 4기까지인데 몇 기냐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CT를 통해 종양의 크기 그리고 임파선 그리고 다른 데 전이가 있지 않은지 이런 뭐 PET-CT, 뼈 스캔, 뇌 MRI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CT거든요. 종양, 폐 종양 사이즈를 보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것도 보고요. 이게 전신 PET-CT인데 보시는 것처럼 PET는 그냥 모양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렇게 종양이 뭐 폐나 다른 장기에 전이돼 있으면 빨갛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전이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PET가 이제 커버를 못하는 데가 뇌인데 이런 게 이제 뇌 MRI 정상적인 건데 우측에 보신 것처럼 뇌 전이가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 스캔이 이런 식으로 뼈가 나오는데
뼈저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입니다. 즉 이런 CT, PET, 머리 MRI, 뼈 스캔을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전이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4기가 되겠고, 전이가 없으면은 1기, 2기, 3기가 이제 종양의 크기나 임파선, 분포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가시는데, 1기는 딱 보면 그냥 한 군데 딱 있어요. 2기는 조금 임파선으로 근처에 가 있죠. 3기는 전이는 없지만 임파선으로 꽤 많이 갔고요. 4기는 이제 반대쪽 폐나 뭐 다른 장기로까지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소세포 폐암에서는 이걸 좀 간단하게 한 군데 제한돼 있냐 아니면 뭐 다른 데로 확장돼 있냐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는 이유가 왜냐?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다르냐를 설명을 드리면, 폐암에서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봐도 수술이 될 것 같은 게 있고 안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1기, 2기는 뗄 수 있겠죠. 3기는 딱 보면 애매합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4기는 딴 데로 전이가 됐으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3기에서 갈립니다. 3기 초까지가 딱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폐암이라고 해도 환자 본인이 이걸 견딜 수 있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나이나 몸 컨디션도 중요하고 폐 기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폐 관류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폐를 뭐 우측 하부 폐를 떼는데 우측 하부 폐가 내 폐활량의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냐, 만약에 이게 50%를 담당하고 있으면 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수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개흉을 자르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카메라로 흉곽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도 그냥 구멍 몇 개 뚫린 정도로만 남고요. 다만 흉곽경을 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개흉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듣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건 흉곽경으로 해보니까 이게 상황이 막 유착이 심하고 덩어리가 막 크고 여의치 않아서 중간에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로봇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초까지는 수술이 가능한데, 이제 수술이 어려운 3기 비소세포 폐암이나 소세포 폐암도 요즘에는 아주 초기엔 수술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 국한되어 있는 제한병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방사선을 쪼이면서 규칙적인 항암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4기나 소세포 폐암 확장된 경우에는 딴 데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은 아니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화학 항암제랑요, 표적 치료제랑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 화학 항암제는 그냥 말 그대로 암세포를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데 단점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좀 죽이기 때문에 좀 몸이 좀 힘들고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표적 항암제가 이 극소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확 좋아져요. 굉장히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데, 다만 좀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상당수에서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상당수에서 내성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는 이 약이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죽일 수 있도록 이 암세포를 못 도망가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면역 세포를 이렇게 강하게 키워줘 가지고 우리 면역 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이제 다 뭐 본인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표적이 더 좋고 어떤 분은 면역이 좋고 어떤 분은 이게 좋고, 여러 가지 암세포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